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지금 국회는 검수완박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일부터 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또 국회 곳곳이 전쟁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국회 어떻게 될지 이 노석조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노석조입니다. 네. 자, 이거 뭐 지난 주말 국회가 오랜만에 열렸는데 사실 주말엔 국회 안 열리잖아요. 근데 네. 뭐 이 검수완박 하겠다고 국회를 열어서 아주 또 뭐 동물 국회가 돼버렸어요. 싸움판이 되고 뭐 부상자가 실려 나가고 욕설이 오가고 참 또 오랜만에 이런 국회 보는데 한 몇 년 만이죠? 지난 2019년 예. 이때 보고 또 2년 만에 또 보게 되는데 참 국민들이 보기엔 한심한 일이긴 합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박병석 국회의장 뭐 본인이 의회주의자 얘기하셨는데 예. 요번에 보면 일방적으로 여당 편 들었어요. 물론 이 국민의힘이 한번 합의해 줬다는 그 잘못 한 번 갖고 그걸 핑계 삼아서 밀어붙였는데 근데 사실 과정을 뭐 온갖 꼼수 무리수 다 동원해 갖고 국회 선진화법을 아주 무력화시켰는데 아니 국회의장이란 분이 이런 꼼수에 앞장서면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우리도 이 상원과 하원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의회의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게 뭐 선진화법이랑 이런 게 추진됐던 것인데. 타협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게 오늘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국회의장이 어떻게 국회 회기를 이틀씩 3일씩 꼼수로 나눕니까 이거?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초선 의원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예. 뭐 그런데 뭐 삿대질했다고 또 거꾸로 하던데 삿대질 아니었지 않았어요? 예, 그 배현진 의원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요. 네. 삿대질은 아니었고 이렇게 한 거죠. 예, 이렇게 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그런 욕을 먹겠어요. 예. 근데 이 박병석 의장 이분 혹시 사실 국회의장 하고 나면 국회의원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당적도 없애고 중립적으로 하라고 타협하라고 만들어준 게 국회의장 그 제도인데 예. 이분은 도대체 국회의장이 왜 무슨 욕심이 있나요? 그 사실은 국회의장 밑에 그 부의장이 2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 1명씩 나눠 있는데 그 국회의장은 뭐 분명 이제 본인이 그 출신의 당이 있지만 최대한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그 정말로 좀 그 비판을 많이 그 받고 있고요. 네. 그 정말로 이 국회의장 끝으로 뭐 다른 뭐 일이 과연 뭐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어떤 뭐 그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하고 나서 총리로 갔어요. 예. 입법부 수장이 무슨 총리입니까?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분도 그런 욕심이 있냐? 두 번째, 국회의장 연임하고 싶어 한다. 뭡니까? 그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말씀하셨듯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사실은 의장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봤지만은 그 예견을 다 깨고 네. 국무총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뭐 박병석 의장 또한 뭐 어디로 갈지 사실은 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기 자리 욕심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 연임 얘기가 나와요. 그 이 양반이 또 그런 자기 욕심 때문에 연임하려면 민주당에서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욕심 부리고 있나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정말 좀 한심한 노릇입니다.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뭐 민주당이 어쨌든 현재 그 의석을 압도적으로 그 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뭐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회의원 한 분이 뭐 부상 입어서 실려가기도 했는데 예. 의장실 직원이 뭐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진상이 뭔가요? 정말 그 토요일의 아수라장이었는데요. 네. 그 국민의힘 그 양금희 그 의원입니다. 네. 그 여성인데 네. 그 이 발목 부분에 네. 그 부상을 입어서 네. 정말 국회에 그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하는 정말로 뭐 참 웃어야 될지 뭐 안타까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일까지 벌어졌고 사실은 그 양금희 의원뿐만 아니라 뭐 허은하 네. 그 의원 국민의힘의 네. 이분도 여성인데 네. 그
뭐 저 사진을 봤습니다. 여기가 네. 빨갛게 부어오른 아. 그 사진이 있어서 사실 몇몇 그 의원들이 뭐 여야 뭐 조금씩 그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네.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 선진화법이 이런 거 잊지 말라고 만든 건데 그걸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원래 이 검수완박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파 의원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들 다 찬성했다면서요. 아, 정말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목소리도 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신 목소리를 꾸준하게 반대 뭐 그거 검사 출신으로서 그러니까요. 꾸준하게 내왔습니다. 문자 메시지까지 돌리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막상 표결에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소신 발언했던 모든 그 민주당 의원들이 물론 이제 그 양양자 의원은 이제 거긴 무소속이니까. 무소속이지만은 네. 사실은 전부 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님 우리 여기까지 나와서 반대하셨어요. 예? 그다음 그 뭐죠 여러 명이 있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 예.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그분들 소신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태섭 그 효과다, 금태섭 아하. 학습 효과다 이런 그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 금태섭 그 전 민주당 의원이 소신 발언을 했다가 사실상 뭐 자의반 그렇죠. 타의반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그 쉽게 말하면 양념 폭탄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의원들에서도 이게 소신 발언이라는 게 그 결과적으로 나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게 아닌가라는 아. 그 뭐 걱정, 그 두려움 아.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결과적으로 소신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겁니다. 소신 목소리, 딴 목소리 내면 배신자로 찍어내니까 그것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지킨 의원들은 한두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러니 민주당이 독재당이라는 얘기밖에 안 듣겠어요? 586 운동권들이 자기들하고 다른 목소리 내면 용서하지 않는다. 예. 이게 무슨 586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뭐 있답니까 이게? 사실은 이 170여 명의 그 의원들이 의견이 이 정말로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이라는 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170여 명이 하나의 의견 그리고 네. 어떤 이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네. 것은 사실은 뭐 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민주당 모습입니다. 간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반민주당이지 이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냥 자기들 왈패지 이런 게. 네, 그래서 예? 하여튼 이 야권에서는 그 이게 정말 뭐 민주당에서 민주주의가 빠졌다. 그렇죠. 뭐 정의당에서 정의가 빠졌다. 그렇죠. 정의당 이런 얘기를 얘기가 하죠. 나옵니다. 이 정의당 말이에요. 애초에는 뭐 검수완박 반대 이건 뭐 명분도 없고 뭐 안 된다고 하더니 이 사람들 그대로 다 따라와서 6명 다 찬성했죠. 그 사실은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네. 그 심상정 그 정의당 후보가 네. 그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그 잠적을 하고 나서 다시 나온 뒤에 황골 탈퇴하겠다. 그러니까요. 정의당 다운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이중대 돼버렸잖아요. 다시. 그 사실은 이중대에 대한 것을 다치는 안 하겠다 한 건데 사실 이번에 보면은 다시 이중대로 전락한 것이다라는 네. 비판이 나와서 참 정의당을 지지하던 진중권 교수도 굉장히 의아해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원이잖아요. 그분이. 맞습니다. 예. 정의당 그냥 간판 내리라 그랬잖아요. 정의도 없는 정의당이 무슨 정의당이냐. 네. 아, 이 정의당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 뭐 자기들 소위 뭐 현안 때마다 잘난 척은 다 하고 옳은 소리 다 할 것 같더니 실제로 보니까 아니에요. 그 참 그 아마 그 정의당 내에서도 우리가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최소한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한두 명이라도 그러면 예. 기권이라도 하든가 반대라도 했어야죠. 소신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조정훈 그 의원이라든가 시대전환. 예, 시대전환. 그리고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그 기권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네. 했는데 이 정의당 의원들은 그냥 전원이 그러니까요. 검수완박에 찬성을 하는 참 이것도 참 그 논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정말 이분들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당세가 저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사람들이 정의당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찍잖아요. 결국 저렇게 되면. 이번 그 정의당의 결정도 앞으로 이 당의 운명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그런 예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다 처리한다.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정말로 다 처리할까요? 막을 방법은 이제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중단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네. 거부권을 행사하는 네. 것이 현재로서는 3일 처리되는 데 있어서는 네. 그 마지막의 길인데 네. 지금까지 나온 그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는 없다. 아, 그렇죠. 예. 지금 뭐 짝짝꿍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국무회의 연기해달라. 우리가 10시에 처리한 다음에 뭐 오후에 열든 다음날 열든 해달라고 하는데 뭐 그대로 해줄 것 같다면서요, 지금. 지금 3일 오후에, 그러니까 원래 오전에 하는 것을 네. 꼼수로 오후로 미루는. 무슨 뭐 전쟁 났습니까? 사실은- 왜 밀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축구에서 보면은 내가 공을 일로 찰 테니까 골대로 일로 옮겨달라, 약간 뭐 거의 그렇죠.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오전에 하는 거 오후로 하는 건 좀 정말 민망하다. 네. 그래서 4일로 하루 정도 미루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조정하는 거는 뭐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실 국무회의 이렇게 연기하거나 조종하는 게 사실 정말 외교 안보적으로 큰 현안이 있을 때나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나라가 망할 일입니까? 뭐 외적이 쳐들어옵니까? 이게 정말 아주 한심해요. 맞습니다. 대통령까지도. 이 문 대통령 보면 이게 사실은 문 대통령 비리 방탄법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이재명 비리 방탄법을 하는데 자기가 여기에 동조해서 이걸 해주겠다고 이 나선이 이 양반 뭐 평소에는 뭐 자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뭐 잘난 대통령이냐 하더니 결국 자기 비리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각종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패, 권력 비리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의 당사자들입니다. 이 문재인 네.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 정권에 관계된 고위 공직자들. 네. 근데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그런 권력자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 다 뺏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 당사자들이 정권 퇴임을 일주일도 안 놔두고 네. 이렇게 무리해서 74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것을 바꾼다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의심받기에 충분히 이유가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즘 보면 연일 나와서 무슨 대담을 하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화자찬 아니면 윤석열 때리기 거의 두 가지예요 보면. 근데 무슨 물러날 대통령이 이분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나 싶을 정도인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지율이 조금 흔들릴 때 네. 대통령 대선 기간에 원래 연초 청와대 출입 기자 간담회가 기자회견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돌연 그거를 취소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불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련해 가지고 임기를 거의 일주일여밖에 놔두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례적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이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방선거를 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강대강 대립을 보이는 네. 모습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본인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잊혀진 사람으로 가고 싶다. 근데 이건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물러날 사람이 몽둥이 들고 막 휘두르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참 의아하다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이게 퇴임한 대통령은 물론 이제 한 1, 2년 뒤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네. 퇴임을 앞둔 직전과 직후에 더 본인의 존재감이 더 드러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퇴임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새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방한을 하는데 네.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한 이틀밖에 채료하지 않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겠다.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전례가 거의 없는 네. 모습이고,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 뭔가 또 다른 생각이 있나 싶은데 근데 재밌는 거는 왜 이럴 수 있을까 보니까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윤석열 당선인보다 높아요 지금. 예. 이건 이제 윤 당선인이 그렇게 잘한 건 아니다라는 국민 평가일 텐데 예.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도 아닌데 예. 근데 어쨌든 내가 더 높으니 당신은 내가
비판해도 돼. 뭐 이런 네. 생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한 두 가지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그 0.74%라는 간소한 차이로 이 현 당선인이 신승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밀릴 거 없다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한 두 달 정도 그 두 달 정도 그 당선인의 기간이 이제 정권 이행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용산 이전 문제라든가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뭐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본인의 지지율은 40%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검수한박을 다시 조금만 얘기해 보면 지금 뭐 시민단체, 법조계 모든 데서 다 반대를 하고 이게 위헌적이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서민들의 수사받을 권리, 음.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위헌 뭐 청구 소송도 낸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움직임인데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지금 검찰, 법무부에서 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이 검수완박이 그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뭐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게 공포가 된다, 네.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겠다. 네. 네, 이제 근데 지금 보니까는 이 검찰만으로는 이 자격이 청구할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서 법무부랑 같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5월 10일 이후에는 법무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법무부가 되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자격이 검찰보다는 더 명분이 더 있기 있다. 때문에 아하. 공동으로 아마 이름을 넣어서 네. 이의 제기가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국제적 이슈가 됐어요. OECD까지 나서고 해서 예. 세상에 무슨 검찰한테 수사권을 박탈하는 나라가 어딨냐. 예, 매우 이례적이죠. 그렇죠. OECD 뭐 국가 뭐 전체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국제적으로 좀 창피한 일이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사실은 그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사실 뭐 부패 문제에 대해서 이 그 국제기구로부터 지적을 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는데 네. 약간 이제 뭐 태행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좀 부끄럽다.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제3세계 어느 나라도 아니고 네.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는 말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OECD 그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게 그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이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서 이 검수완박법이 이제 통과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은 부패 수사에 대한 그 수사력이 약화가 될 것이 뻔하다. 네. 우려된다. 네. 제거해라. 좀 더 수구의 과정을 거쳐서 뭐 국민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네.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동을 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검수완박법이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경찰 수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어요.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예. 계속 지연이 돼서 사실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아니 언제 고소 고발했는데 아직도 수사 중이냐 예.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은데 이러면 결국은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지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경찰공화국이 된다.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 공안이냐. 경찰이 모든 권한을 다 그러니까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집회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수사 뭐 모든 게 다 경찰이 가져가요 이게 예, 예. 이 지금 이러다 정말 공룡 경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국가정보원의 그 국내 그 정보 활동 그 권한도 네. 사실은 그 폐지가 되고 경찰이 그 역할을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정보의 권한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까지도 경찰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뭐 정말 중국의 공안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네. 감시도 하고 네. 경찰이 못하면 검찰이 잡고 네. 검사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사소한 것들 뭐 음주운전 한다든가 네. 뭐 하면은 또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검사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네.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경찰이 못 밝혀냈던 거를 검찰이 뭐 그동안 수사지휘권 또는 예. 아니 보완 수사를 통해서 새로 밝혀낸 것도 원래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그건 바람직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예. 무슨 뭐 너하고 나하고 싸우자는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 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보호를 해야 됩니까? 근데 예. 그런 기능들이 사라질까봐 저도 상당히 걱정이 돼요. 지금 보면은. 예. 그리고 너무 한쪽이 비대해지면 나중에 부작용이 곧 생기거든요. 예. 검찰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지금 경찰공화국이 되면 그 경찰은 누가 지금 도대체 견제할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찰이 지금 이런 그 검수완박 논란이 되기 전에도 경찰이 잘하는 게 있었지만은 또 이 비판받는 그 영역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또 다른 짐이 하나 더 얹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네. 이 보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투표하겠다 했는데 이게 찬성 여론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다만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결국 민주당이 법 개정 안 해주면 힘들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국민 투표라는 것은 사실은 그 국민에게 뭐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그 밀접한 그 제도인데요. 그 국민투표법을 통해서 이 검수완박의 찬반을 가르고 그 결과를 보고 추진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그 국민의힘과 뭐 그 윤석열 당선인 측 일부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네. 법 쪽에서도 나온 것인데 이 국민투표법이 사실은 그 2014년도에 헌법에서 그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그렇죠. 한 2년 뒤에 그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네. 사실은 그 조항이 이제 실효성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 이유로 인해서 이 국민투표법을 이번에 실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네. 하지만 그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 가능하다. 왜냐면은 일부 조항이 있지만 국민 그 투표권이라는 그 제도는 분명히 지금 헌법에 명시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이 큰 것을 놓칠 수 없다.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다른 제도를 준용해서 다른 네. 조항을 준용해서 추진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분명히 할 수 있으려면 법 개정이 되면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민주당이 민주당이 과연 거기에 해주겠어요, 동의를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의문이죠. 민주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지 남이 원하는 법안 절대 안 해줘요. 이분들은 사실은 뭐 독불장군이에요. 그 국민투표법 요 조항 부분을 개정하자는 것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민주당에 먼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작 해야 될 일은 헌법 불합치로 나서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지금 엉뚱한 법안만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키겠다 저러고 있는데 어쨌든 재외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어떤 현실적인 조치만 있으면 사실은 하려면 할 수도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예. 다만 시간이 너무 급박해요. 네. 재외 국민 투표하려면 그 준비가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예. 자 이게 지금 지금 또 다른 초미에 관심 다는 지방선거인데 예. 지금 뭐 지방선거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다음 달 1일이면 하는데 예. 이 지방선거의 이 검수완박 이 국회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 정말 이 지방선거는 이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그 민주당에게 앞으로의 그 정치의 운명을 그 가를 수 있는 큰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정말로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고 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대선에서는 0.74%로 간발의 차이로 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몫을 낼 수 있지만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한다면 물론 네. 이제 어떻게 패한다는 거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네. 뭐 경기도에서 그 패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반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수도 있죠. 이분들이 반성한다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맨날 반성한다 그래갖고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네. 대선 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맨날 말로는 반성, 뒤로 가면 도로아미타불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에 이게 악재가 될 거냐 아니면 지지층을 결집시킬 거냐 민주당은 아마 뭐 뒤에 지지층 결집으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서울시장 뭐 그 지지율 예. 가상 대결 보면 오세훈 현 시장이 상당히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네. 앞서는 걸로 송영길 네.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경기도는 초박빙 정말 네. 근데 인천은 약간 국민의힘이 우세한 정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경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경기도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정말 그 결전의 그 장이 될 것 같은데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네. 사실은 그 김동연 네. 민주당 후보보다 그 여론조사에서 낮았습니다. 아, 네. 낮았는데 조금씩 올라와서 네. 지금 최근에 나온 여러 개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약간 앞서거나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네. 상황이 네.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추격하고 있다.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누가 이기냐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성이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대장동 그리고 각종 의혹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가 상당히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서 궁금해지는데, 예. 김은혜 의원은 또 대장동 저격수로 활동을 했잖아요. 네. 아마 이 김은혜 후보가 이기느냐 아니냐, 이것에 이재명 후보의 운명도 달린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어요. 네. 김은혜 그 후보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 이 대장동이 그 포함된 그 분당 경기도 네. 분당 그 경기도 분당 그 분당의 지역구 의원이었죠. 그렇죠. 거기 그래서 이제 대선 기간에 경기도지사 출신인 그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 측을 강하게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적을 했고요. 네. 근데 그런 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 경기도지사 어떻게 보면 네. 이재명 후보의 후임 자리를 노리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 김은혜 후보가 이긴다면은 이재명 그 전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좀 불안불안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계양구에, 그러니까 예. 송영길 인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그분이 사퇴했기 때문에 거기 비있는 보궐선거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 정말 어떤 겁니까? 그래서 지금 뭐 막 민주당 그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 게시판에 네. 이재명을 개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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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뭐 그 지지, 예, 출마 지지 그 선언과 네. 예, 촉구의 글이 네. 야, 뭐 그냥 막 쭉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고심하고 있다. 원래 이제 뭐 그 분당으로 나올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아. 본인 이제 대장동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고 아니, 그게 부담입니까? 아니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나오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아니, 그 분당이 무서워서 개항으로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심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약간 뜬금없다. 인천 왜 개항으로 나오냐. 그러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게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대선에 떨어진 지 얼마 됐다고. 예. 사실 2달 됐잖아요. 2달. 음흠. 떨어진 지 2달 된 사람이 자기 지역구도 아닌 쪽에 사실 자기 방탄하러 가는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 빼지다면은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자기 방탄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조금씩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SNS에 사진도 올리고, 뭐 넥타이를 이렇게 다시 매는 사진을 아, 뭐 올린다든가, 네. 예, 약간 이제 그 움직임을 하고 몸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보기가 안 좋아요. 자기가 그 살던 분당 지역에서 심판받을까봐 무서워서 자기가 같이 친하게 지냈던 의원의 개항으로 도망가서 출마한다. 이 모양새도 안 좋고, 대선 후보가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나오면 개항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구 텃밭이 워낙 좋아서. 그 뭐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대장동 의혹과 전혀 그 연루된 것이 없다. 나는 네. 오히려 경기도에서 당당했다. 그럼 뭐 경기도에 나와야죠. 왜 저는 그래서 개항으로 나갑니까? 오히려 그 뭐 분당에 차라리 그래, 대장동으로 가서 지역 의원으로 대장동으로 나오면 나가는 거예요, 좋겠습니다. 지금. 나가서 그 국민들한테 심판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 떳떳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떳떳하면 저는 오히려 경기도의 그 도민의 그 삶을 증진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왜 인천으로 인천 도망갑니까? 계양보다는 그 분당으로 출마하면은 더 명분이 있고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도 대장동 가서 한번 붙어보세요. 그래서 안철수 뭐 전 대표가 나오든 어쨌든 한번 붙어보라 말하고 싶은데 이분 자신 없으니까 절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 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문회로 가보죠. 지금 뭐 이제 아마 이 3일날 전쟁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 곰수한복으로 또 이제 2일부터 지금 이제 청문회 전쟁이 또 벌어져서
이 2라운드가 또 시작될 텐데 예. 자, 한덕수 총리 청문회가 2일부터 시작해서 3일까지 하고 지금 뭐 예. 줄줄이 계속 청문회입니다, 지금. 예. 근데 한덕수 청문회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으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볼모 잡아서 예.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이 세 명을 살생부를 올려서 데스노트를 가동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이게 이 정권 교체로 여야의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전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 문재인 정부 그 내각 인사들에 대해서 청문을 하는 그리고 어떤 공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를 하는 국회 네. 청문회에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반대 상황이 됐고 그게 이제 첫 이 어떻게 보면 전투가 벌어지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호철 네. 이런 말은 끌어내리겠다. 네. 이 뭐 한덕수, 한동훈 또는 이 정호영 네. 그리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네. 자는 정말로 우리가 낙마시키겠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 여러 의혹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얼마나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후보자는 뭐 좀 몇 개의 의혹이 나는데 사실은 좀 자잘자잘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낙마시키기엔 좀 부담스럽다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나머지 세 명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도 안 해주겠다.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커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왜냐하면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자진 사퇴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 청문회는 열릴 것 같고요. 네. 그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결백하다라는 네.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니까 네. 청문회에서 소상히 해명을 하고 네. 국민들에게 한번 그 판단을 맡기고 싶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정호영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고 네. 뭐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요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또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패가 네. 그냥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 판단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청문회 끝나고 예. 여부를 가리겠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또 한 명의 가장 핫한 사람이 한동훈 예. 법무장관 후보자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무슨 커다란 결격 사유 무슨 뭐 의혹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 무조건 이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니까 음. 여긴 잘라내 뭐 이건데 무조건 근데 윤석열 후보자가 한동훈을 포기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전혀 포기 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는 특별한 이제 어떻게 보면 비리 의혹이나 이런 거가 나온 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네. 기껏 해봤자 뭐 아파트 값을 전세 값을 뭐 올려줬다. 네. 뭐 이런 건데 또 알고 보면 또 그게 올려준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의를 베풀어서 뭐 했다 이제 글쎄요, 임차인께서 임차인은 오히려 난 증언까지도 한 거기 고맙다라고 때문에 했죠. 예. 사실은 다른 후보자처럼 무슨 그 비리 의혹이나 뭐 업무 추진비를 잘못 썼다든가 이런 걸로 그 의혹으로 뭐 이렇게 공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말 그대로 좀 정치적 논란 계열로 네.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런 점에서 더더욱 윤석열 그 당선인 입장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네. 그렇게 할 일은 전혀 없는 전혀 것이죠. 없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자 보면 상당히 팬클럽까지 생겼어요. 뭐 의상까지 매일 뭐 화제가 되고 하는데 이분 정말 뭐 정치인으로 데뷔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그런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검찰 시절에 네. 어떻게 보면은 호용호재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수사 손발을 맞춰왔던 측근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의 최측근으로서 또는 앞으로의 정치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적 그 정적으로서 네. 견제를 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을 이번에 그냥 통과시켜주면은 한동훈이 뭔가 정말 이 정권의 2인자나 3인자처럼 돼서 뭔가
키워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싹을 자르자. 이렇다는 의미로 근데 보이는군요. 이제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에서 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괜히 우리가 또 저 한동훈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다가 또 몸집을 키워주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하다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래? 라면서 쳐다보게 되죠. 예, 그게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한동훈 후보자는 그 여당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냥 청문회 하고 시간 지나면 임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냥 임명할 것 같지 않아요? 예, 뭐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필요하지만은 뭐 다른 그 국무위원, 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네. 뭐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여론을 보고 네. 국민 눈높이에 뭐 맞다고 보면 뭐 충분히 예,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럴 경우 문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준 표결이 안 돼서 예. 이게 거의 식물 총리처럼 돼서 이게 한 달, 두 달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옛날에 보면 그 JP 김종필 총리가 설이로 거의 6개월 예. 넘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있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 전례를 비춰봤을 때 그렇게 충분히 뭐 될 수도 있다라고 뭐 얘기는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서리 제도가 뭐 요즘 들어서는 거의 유명무실화 그건 됐다고 안 하고 있죠, 하더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이 태세는 정말로 이 한동훈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한덕수 총리도 동의하지 않겠다. 네.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재청 문제가 생겨요. 재청 맞습니다. 문제가. 이 국무총리가 재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지는 그렇죠. 것이죠. 그럼 두 가지인데 김부겸 현 총리가 재청해주고 나가든가 예. 아니면 추경호 부총리를 빨리 해서 예. 추경호 부총리가 하든가 하는 예. 건데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조차도 사실은 누군가 해줘야 돼요 재청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부총리만 해주고 나가면 추경호 부총리가 또 이 총리 대행이 되기 때문에 권한 대행으로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뭐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네. 하지만은 김부겸 부총리는 그 나름대로 또 민주당 내에서 네. 약간의 그 균형성을 갖고 있는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뭐 다들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지켜보시죠. 아주 황당한 정부 출범하면서 장관 한 명 없이 황당하게 출범할 수 있는 정부 출범하는 그 자체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제 장관 인사도 했고 청와대 인사도 어제 다 마쳤는데 예. 보면 장관이나 청와대나 이런 지적이 있어요. 다 서울대 출신의 60대의 영남이나 서울 출신 사람들이 서우남이라 대부분이고 그러죠. 예. 호남은 거의 없고 지역 안배도 이 연령 안배도 거의 없고 여성도 드물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좀 그 윤석열 정부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개적으로 이 말하는 것은 그런 안배를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실력과 인품을 보고 결정하겠다. 근데 그 실력과 라는 건데 인품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부분이 이제 고개를 의심받고 갸우뚱하는 있는 거죠. 경우가 예. 있잖아요.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그 지금 흥결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보면은 저희가 봐도 좀 이거는 약간 이 자신 있게 능력과 실력, 인품으로 뽑았다고 하기 좀 자신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능력과 인품만으로 뽑았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의혹이 없어야죠. 근데 이제 이 의혹이라는 게 뭐 보통 수준의 의혹을 넘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도 꽤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인사 원칙 기준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예. 이례적으로 낮은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무실 이전 예.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고 또 이 아까 말한 인사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 예. 하는데 집무실 이전 그리고 관저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 현재로서는 5월 10일에 그 국방부 청사 네. 5층으로 가서 거기서 업무를 시작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5층이 아예 대통령실 집무실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2층에 네. 정식으로 집무실이 차려지는데 네. 그러니까 2층은 조금 더 이 인테리어 공사가 뭐 보안 문제라든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더 걸린다. 그래서 일단은 5층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5월 10일 정부 출범할 때는 네. 그날은 그 국방부 청사 5층에서
예, 직무를 시작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다른 비서진들, 기자들 거기도 같이 하는 겁니까? 거기는 또 여기 뭐 현재 여기 여기에 남아 있는 겁니까? 예, 그 비서진과 그 기자실은 대통령 기자실은 아마 그 5월 10일 정부 출범에 맞춰서 거의 이제 그 문제 없이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안보실도 네. 5층에 들어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안보실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5층은 이제 2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사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0일에는 이 대통령 임시 집무실과 함께 네. 안보실 비서진들의 그 사무 공간이 오픈되어서 네. 바로 착수가 될 걸로 보이고 네. 1층에 바로 그 대통령실 출입기자실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네. 여기도 지금 뭐 한창 공사를 하고 있고 네. 출범일에 맞춰서 오픈이 될 걸로 할 거다 예. 보인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기거하는 관저는 그냥 현재 서초동으로 출범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기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은 그 잠깐 동안은 서초동에서 좀 출근하는 기간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서초동에서 출근한다. 예. 그럼 상당 기간 동안 이 서초동에서 국방부 청사까지 좀 막히겠는데요. 그래서 저 윤한홍 그 네.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그 이전 네. 그 TF 팀장을 맡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할 때는 이 국민의 교통을 최대한 피해주지 않는 수 있도록 네. 시간대를 맞춰서 새벽에 출근하시는 다리를 겁니까? 건너야 되니까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뭐 동작대교로 갈지 뭐 한남대교로 갈지 네. 그거를 그 아침마다 상황을 보고 아. 피해를 덜 주는 쪽으로 가겠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알고 있군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물려준 경제 안보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보면 예. 경제 세계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우리 경제도 안 좋고 예. 부동산도 안 좋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안보 상황도 북한이 연일 핵위협에다가 미사일 쏘고 있어요. 언제 핵실험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뭐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그렇고 야, 이 정말 물려받는 상황이 문재인 정부가 물려준 거의 그 파탄 일보 직전에 경제 안보 상황을 물려받고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걱정돼요. 사실은 엄청난 그 부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네. 물론 이제 국제적 정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뭐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렸다라는 비판,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실정, 그걸로 인해서 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 그리고 뭐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뭐 형 정부에서도 한 번도 평화 프로세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북한은 지금 핵과 핵무기와 미사일을 지금 더 고도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한테 쏠 수 있는 상황까지 5년 가 동안 있어요, 저기는 지금. 더 달리기를 한 거죠. 근데 네. 우리는 그거를 더 따라잡고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가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폭등한 그러니까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경제, 외교, 안보, 뭐 시장 문제, 부동산 여러 면에서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지금 급급해야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아니,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문재인 정부에서 줄줄이 인상을 막아왔다가 지금 막 줄줄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 부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그거 다 넘겼어요. 근데 이분은 떠넘긴 이분은 다 잘했대요. 지금 평화도 가져왔고 뭐 최저임금도 높여서 서민 생활도 안정됐다. 근데 정말 좀 우리가 볼 때 어이가 없는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참 저는 고도의 그 정치적 그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네. 본인들이 잘한 거 못한 거를 알고 있을 텐데 네. 왜냐면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 말을 별로 하지 않고 좀 조심스러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요. 민주당 의원들과 그 대통령 후보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을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마이너스라고 네.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말년에 네.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평생 남게 되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지일관 잘했다. 네. 뭐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잘했다라고 네. 하면서 그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네.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뭐 국회는 난장판인 상황에서 경제 안보 상황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잘했다고만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부채를 물려받게 될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참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